1989년 9월 6일 엄청난 인파가 한 남자를 만나기 위해 공항으로 몰려들었다. 화제의 주인공은 그 시대를 풍미했던 복싱 선수도 축구 선수도 아니었는데 20세기 대한민국 마지막 카퍼레이드의 주인공이 된 이 남자. 그는 바로 바둑 천재 조훈현이었다. 제1회 응창기배 세계 바둑대회 우승자인 조훈현 구단이 오늘 오후 귀국했습니다. 바둑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남자 조훈현. 바둑에 대한 그의 재능은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는데 너 만일 백이 이렇게 두면 어떡할래? 나 아저씨랑 아버지랑 논 거 처음부터 그대로 다 다시 놓을 수 있어요. 5살부터 바둑판에 수를 읽기 시작. 어른들도 힘들다는 바둑 복기까지 능해 바둑 신동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조훈현. 그는 9살의 나이로 한국 유원의 최연소로 입단한 후 본격적으로 바둑 공부를 하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70년대는 어느 정도 실력 차이가 벌어졌었냐면 프로 기사들이 일본에 가서 아마추어들한테도 졌고 바둑 책다운 책도 별로 없었고 일본이 이제 여러 가지 비전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일본에 가서 수업을 하지 않으면은 대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6, 70년대 한국의 바둑 수준은 형편없었을 뿐더러 국민들의 바둑에 대한 인식도 썩 좋지 못했다. 한국은 그때만 해도 그냥 사랑방 게임이랄 것, 사랑방 노름, 즐기기 그런 게임으로 했으니까 별로 발전이 없었고. 그러나 1971년 일본에서 신인상을 획득하며 유망주로 떠오르던 조훈현이 1972년 군 입대를 위해 귀국하면서 판세는 달라진다. 그의 귀국은 바둑계에 돌풍을 일으키게 되는데 1974년 최고위전 국수 김인을 꺾고 첫 타이틀을 쟁취한 것을 시작으로 76년 합천거사 하찬석을 제압하며 국수 타이틀 획득. 80년 7월 2일엔 서봉수의 명인 타이틀까지 빼앗으며 전관왕을 달성. 당대 바둑 강자를 모두 쓰러뜨린 것이다. 그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행진하기 시작했다. 특히나 그는 여타의 바둑 기사들과 달리 집중하면 다리를 떨거나 알 수 없는 말을 계속 중얼거리는 등 개성적인 대전 스타일도 이슈가 됐는데 상대 선수가 귀마개까지 들고 대국에 나오는 일까지 있었다. 망했네, 아이고 소리. 이제 나도 모르게 그게 많이 벌어지거든요. 이제 그게 들린다고 듣기 싫다고 기막이를 하게 나온 거예요, 이제. 조훈현이라는 사람이 자꾸 일본 말도 하고 이런 말도 막 나오고 어떤 때는 유행가도 나옵니다. 그게 이제 자기 혼자는 완벽하게 몰입하는 거예요. 몰입의 힘 때문이었을까? 조훈현은 더욱 승승장구. 그의 치솟는 인기 때문에 심지어 그가 피는 담배마저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다. 짧은 거나 한두 번이면은 장미는 두세 번 피게 되고 서너 번 피게 되니까 그만큼 시간이 늘어나고 덜 피어요. 그래서 이제 장미를 좋아한 거고 장미 피면 바둑이 또 세진 줄 알고 그 장미를 또 돌아시는 분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무렵 그와 함께 한국 바둑 역사의 쌍벽올리를 또 한 명의 남자가 나타난다. 대한민국 바둑의 아버지 조남철의 조카로 6살의 어린 나이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11살의 나이로 일본 기원 최연소 입단, 24살의 구단 획득. 1980년 일본 바둑계의 1인자의 상징인 명인 타이틀을 쟁취하며 일본 바둑계를 평정한 조치훈이었다. 바둑 세계에서 천하를 통일한 조치훈 장군이 이제 탄생했습니다. 그는 1983년엔 기성, 명인, 혼인보를 모두 석권하는 첫 대삼관에 올라 일본 바둑사의 살아있는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교통사고 전치 25주의 중상에도 휠체어를 타고 대국에 참가했을 정도로 목숨을 걸고 바둑을 둔다는 시대의 승부사.
그의 활약에 국내외 바둑계가 들썩인 것은 당연했다. 조치훈 그 구단이 일본에서 이제 성적 내고 했을 때 뭐 훈장도 받고 했을 때 뭐 이제 뭐 100만 늘었다고 그래요. 그 팬들이. 일본엔 불멸의 승부사 조치훈, 한국엔 바둑 황제 조훈현. 두 한국인 기사의 불꽃 투혼은 대한민국 바둑의 이미지를 확 바꾸게 된다. 바둑이라고 하면 뭐 하는 사람이나 뭐 그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전기사냐고 무슨 딴 그 아니면 이 조작하는 그 기계 기사냐고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그 바둑기사가 뭐지 이제 그 정도였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프로 기사 그러면 다 알아주고 아 또 그 자체로만도 인정을 해주는 프로 기사라면 이제 그렇게 많이 인식이 바뀌었고 많이 지위가 상상이 됐죠. 서점가에는 바둑 교본들이 쏟아져 나오는가 하면 바둑 프로그램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대국 광경을 보시겠습니다. 1983년 1월에는 무려 1,024명이 대국에 참여한 전국 아마추어 바둑대회가 열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무려 12시간을 생방송하기도 했다. 시작 그 징을 칩니다. 징을 치면 징소리에 맞춰서 바둑을 두는데 1,024명이 동시에 바둑을 두게 되니까 이 바둑돌 소리가요, 뭐 마치 전쟁터를 방불할 그런 뭔가 그 감흥을 줬어요. 그러나 국내 바둑 열풍에도 불구 한국은 여전히 바둑 강국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길을 못 펴고 있는 실상이었다. 한국에는 옛날부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만큼 차이가 났고 또 중국은 대국이거든요. 나라가 크잖아요. 또 지금도 그렇지만 약간 일본에서 한국을 좀 밑으로 보는 것도 있고 중국은 큰 나라라 좀 눈치를 봐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한일 교류전을 좀 해야 선진 기술을 습득을 하는데 일본이 우리가 너무 약하다고 안 해주고 중국하고만 이렇게 교류전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많이 실망했고 예, 그래서 일본에서 뭐 고위 좀 임원이나 누구 김포공항이 나타나면 여기서 그냥 승용차 대절해서 모셔다가 우리 교류전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 대만의 재벌 응창치가 바둑 세계대회 창설을 주창하면서 세계 바둑은 급속히 실력 대결 흐름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응시배 우승 상금만도 40만 달러. 그해 US 골프 대회 상금의 무려 2배. 그래서 이게 40만 달러라는 돈은 이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눈이 깜짝 떠질 정도로 큰 돈이었어요. 40만 미금은 향방은 어디? 이게 톱 기사에서 신문에. 89년도에 보통 한 20평 정도 내외의 아파트가 약 한 5천만 원 정도 대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면 그 돈이면은 그런 아파트 뭐 여러 채 살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 지금과 비교하면은 그 실감이 날 겁니다. 그 액수가. 네. 그러나 이게 무슨 일? 한국에 허락된 출전권은 단 한 장. 한국이 다소 실력이 떨어져 세계 최초의 바둑 올림픽 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구색 맞추기식으로 조훈현 단 한 명에게만 출전권을 준 것이다. 그런데 사실 중국 응시배 대회 개최 측의 속마음은 따로 있었다. 유럽에 너 제일 잘 두는 애 너 누구니까 한번 와. 또 약하더라도 마음에 드니까 와. 이제 너 대만 사람이지 너 와. 이제 뭐 그런 식이었거든요. 구색으로 이제 동양 삼국 아닙니까 바둑이랑. 구색으로 한국에서 조못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출전하라. 그래서 한 명을 해준 거예요. 저 혼자만 구색으로. 일본이나 중국이 한국을 좀 우습게 본 것도 있고요. 사실은 그 응창기 씨가 원래 그 의도가 중국인을 우승을 하도록 기획을 했던 겁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그 당시 중국의 1인자가 내외평이었는데 서위평이를 우승을 시켜야 되죠. 그러려면은 좀 수월하게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한국의 조훈현 구단은 양념으로 그냥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넣었는데 금방 탈락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조훈현은 16강에서 일본의 왕민환 구단을 꺾은 뒤 8강전에서 일본의 강호 고바야시에게 한 집 반 승리를 거둔다. 일본은 고바야시에 이어 가토 마사오마저 8강전에서 탈락하며 바둑 강국의 체면을
제대로 구긴 반면 조훈현은 88년 11월 20일 서울에서 열린 준결승전에서 신중과 끈기의 화신 린 하이퐁에게도 승리를 하며 결승에 오른다. 그러나 갈 길은 멀었다. 결승전의 상대는 철의 수문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바둑 천재 기성칭호의 주인공 네웨이핑이었다. 그의 승리를 의심하는 아무도 없었다. 거의 뭐 이제 이 세계 응시배는 우리 거다 다 이렇게 여겼죠. 그 무렵에 그 레이웨이핑 구단의 인기는 중국에서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고 하죠. 한국의 조모시라는 거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뭐 한국에 뭐 이 사람이 하여튼 그 뭐 완전 그 변두리에서 누가 올라왔나 말도 안 된다. 서귀표는 아주 인기가 최고였고.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뭐 사실 뭐 3대 빵으로 끝나겠지 한 거예요. 그러나 5판 3선승의 대결에서 예상을 깨고 1국에선 조훈현 승, 2, 3국은 네웨이핑 승, 그리고 4국은 조훈현 승, 주거니 받거니하며 2대2 팽팽한 승부를 이어간 두 사람. 그리고 드디어 89년 9월 5일 싱가포르에서 조훈현과 네웨이핑의 마지막 결승 5국이 열렸다.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그래서요. 야, 너 상금 가져가라. 마음은 그 대신 나 우승 시켜줘 다오. 나 우승할게. 너 돈 가져가라. 이제 아마 그런 감이 더 컸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참아 못했지만은. 세계의 시선이 하나의 바둑판에 몰렸다. 예상대로 중국 네웨이핑이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한 번도 세계 무대의 벽을 넘지 못했던 한국이 승리할 것인가? 아무도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대국. 모두가 숨소리조차 죽이고 경기를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의 조훈현이 불과 145수 만에 승리를 거둔다. 뭐 그 글자 그대로 깜짝 놀랐겠죠. 뭐 코리아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 바둑으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가 어떻든 그 맨모드묘의 이 타이틀을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세계도 깜짝 놀라고 우리나라도 깜짝 놀라서 당시 이제 김포공항에 와서 우리가 아마 그 마지막 카퍼레이드라고 하는 걸 조훈현 구단이 했는데 굉장했죠. 그의 승리에 대한민국이 들썩였다. 바둑 선수로선 유일하게 카퍼레이드까지 하게 된 조훈현. 김포에 도착하니까 갑자기 뭐 차에 타야 된다고 오픈카에 타야 된다 해가지고 뭔 소리냐 그냥 뒤따라갈게 했는데 아니 타야 된다 해서 내 자신이 하던 그 카페레트 한 거는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이고. 그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바둑에 본물이 터졌다. 세계 바둑을 제패한 서봉수 구단이 오늘 저녁 귀국했습니다. 두 구단의 우승으로 우리나라는 1, 2회 때의 조훈현과 서봉수 우승에 이어 바둑올림픽이라는 응창기배를 3연패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2회 서봉수, 3회 유창엽, 4회 이창호가 우승을 차지하며 연속 16년간 응시배에서 우승, 세계 정상 한국 바둑의 실력을 증명한 것이다.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그거는 세계대회로 그렇게 연속으로 우승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붙었고 실력도 급속도로 강해져가지고 이제 자신감이 붙으니까 천하무적이 된 거예요. 중국은 우리는 바둑의 종주국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일본은 우리는 현대 바둑의 종주국이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는 세계 최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실정이 됐습니다. 이후 조훈현의 제자 불세출 이창호를 비롯해 이세돌, 최철환, 박영훈 등 신예 강자들의 출연으로 한국 바둑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다. 우리 한국 바둑들이 전부 갑자기 조훈현 한 번 우승을 딱 하고 나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랄까? 일본과 중국이 갑자기 두려워지지 않으면서 뭔가 이게 순식간에 막 희망적인 분위기로 확 돌변하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졌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결국 이제 바둑이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의식이라든가 이런 자부심을 한 단계 더 높였다. 바둑대국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끊이지 않는 멸시와 비웃음을 받았던 한국 바둑. 그러나 우리는 한국 바둑의 위상을 일거에 끌어올린다.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